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가 하소담 이야기 하나로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조용한 밤과 긴 하루의 끝에서 여러분께 소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욱 작가님의 단편소설 여기 없는 날들인데요. 이 소설은 현진건 문학상 추천작이기도 합니다. 이미욱 작가님은 소설집 밤이 아닌 산책을 내시며 이런 말을 써놓으셨습니다. 서로의 삶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잘 버텨내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문장이 올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손잡이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을 향한 애타는 숨결과 몸짓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 없는 날들. 이미욱 단편소설. 사라질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모니터에 두개골이 훤히 보이는 CT 영상을 띄워놓고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는 동안 그녀는 의사의 귀 뒤로 난 창문을 보았다. 새파란 하늘이 바다같이 보여 불현듯 마음이 파도처럼 치솟았다가 부서졌다. 의사는 내 종양에 대해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더니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두통과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진단서를 써주면서 조심스레 정신과를 권유했다. 통증을 이해하기보다 첫째의 해결 방안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웠다. 입술을 꼭 다물고 침을 삼키며 겨우 참고 있는데 의사가 구토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통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이 참담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나긋한 목소리로 불행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이 귀를 타고 들어와 목을대를 뜨겁게 하더니 옆구리를 찌르는 듯 했다. 그녀는 진단서를 손에 쥐고 진료실을 나왔다. 더는 통증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머리가 심장처럼 벌떡거리는데 병명이 없다니. 이토록 존중받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화가 났는데 피곤함이 불쑥 끼어들어 그만 지쳐버렸다. 1시간 남짓 병원에 있는 동안 수납 영수증만 3장이었다. 영수증에 찍힌 글자와 숫자를 확인하고 나니 뒷목이 뻐근했다. 그녀는 병원 출입문 앞에 멈춰서서 바깥을 노려보았다. 문 너머로 햇빛이 산산이 부서졌다. 문짝에 돌팔매질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다 환한 풍경이 자아내는 묘연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동구만이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계속 반복했다. 붕대 감은 한자와 링고 꽂은 한자와 목발 짚은 한자와 한자복 입은 한자와 간병인과 방문객이 드나들었다. 적당히 번잡했으므로 분명치 않은 말들과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달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마음이 서늘해졌다. 수포네요. 얼마나 됐어요?
그녀의 입안을 확인한 뒤 의사가 물었다. 그녀는 하고 오늘 떼고는 이틀? 아니 사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 국화꽃을 보고 들어온 날 목이 붓고 열이 났다. 감기인 것 같아 약을 먹었는데 손과 발에 붉은 반점이 번지더니 수포가 생겨났다. 의사는 손발과 입안까지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 병이라고 했다. 바이러스라 약이 없어서 식사를 계속 못하면 수액을 맞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이가 있어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의사는 그녀를 보더니 어깨를 한 번 들썩거렸다. 아니, 전염성이고 아이가 잘 걸리는 병이라서요. 의사는 멋쩍어 하며 면역력을 잘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실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수족구 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맥박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퇴근한 남편은 놀라면서도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물끄러미 선채 보다가 조금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씻고 나온 남편은 늦은 저녁을 먹었다. 남편의 밥 먹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약도 없는데 애가 잘 걸린다니. 남편이 문득 생각난 듯 말하고는 수저를 놓았다. 무기력하게 있다가 식탁 전등을 쳐다보더니 화장실로 들어갔다. 전등갓에는 아이가 붙여놓은 반딧불이 스티커가 있었다. 그녀는 식탁 앞에서 남편이 틀어놓은 물소리를 한참 듣다가 하는 수 없이 저녁상을 치웠다.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그릇만도 못한 마음에 대해 생각했다. 흐르는 물에 헹궈내지도 못하는 마음을 두고 그녀는 애먼 그릇만 계속 씻었다. 그녀는 행주를 널면서 서재의 이부자리를 깔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서재에 들어갔다가 나온 남편이 말했다. 전염병이라잖아요. 남편은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에서 감정을 읽어내기가 힘들었다. 서로 감정을 느끼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밑이 파르르 떨렸다.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해지기로 했다. 떨어져 지내다니. 남편의 얼굴에 착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사람에게 닥쳐올 위기에 대해 한 번쯤 상상해봤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그녀의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말을 해도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아 방을 나갔다. 거실은 적막했고 빈 방은 고요했다. 불 꺼진 주방에서 남편은 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빈 방의 문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았지만 열지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리는데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입안에 난 수포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방문을 조금 열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 밤마다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는 동안 먹는 일이 힘들고
수포 자리에는 각질이 일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엄지 손톱이 하얗게 뜨기 시작했다. 손톱 뿌리에 연한 속살이 차오르면서 손톱은 조금씩 밀리듯 빠져나갔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 손톱이 빠지고 새 손톱이 점점 자라면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지독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그녀는 어떤 생각에 때때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집으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적어놓은 내용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칸을 채워나갔다. 사인은 끝내 하지 않아 보류된 채로 있었다. 자동문에 갇혀버린 거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옆에 와 있었다. 키 작은 낙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게 무슨... 남자의 눈이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문이 열려 있어도 못 나가니 하는 말이오. 그녀는 그제야 자동문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 문에 갇힌 게로군. 그녀는 뭔가를 들켜버린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 반사적으로 남자가 나갈 수 있도록 문 옆으로 비켜섰다. 찬란하고도 쓸쓸한 빛이 남자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뱉었다. 문 밖을 나가는 일이야말로 묘책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할 일 없이 걸었다. 고요하게 쏟아지는 햇빛에 손 차양을 만들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햇빛 속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 것 같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발등 위로 아픈 사람들이 떠올랐다. 뇌출혈로 몸이 마비된 엄마와 퇴행성 관절염인 시아버지와 허리 협착증인 시어머니, 대사증후군인 남편의 얼굴이 빗살을 타고 지나갔다. 저마다 어떤 치료를 받고 누가 병원비를 내고 무슨 보험금을 탔는지에 관해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아픈 몸을 가졌다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었다. 질병과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아픈 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는 날들이 제법 지나갔다. 창창한 햇볕에 그녀의 볼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불덩이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가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 아픔의 증거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통증이었다. 햇볕의 불씨에 두개골이 녹아버릴 것 같았다. 불씨를 삼키면 통증이 사라질까? 통증이 사라지면 통증의 기억이 사라질까? 통증을 기억하는 존재가 사라질까?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인가? 그런 의미였을까? 의사가 불행이 아니라고 한 것은. 건널목 앞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가 지나쳐갔다. 그녀의 입이 절로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한낮의 차들은 엔진의 열기를 뿜어내며 매끈한 아스팔트 위를 내달렸다. 그녀는 미간을 펴지 못한 채 정류장으로 갔다. 정류장은 한산했고 타야 할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 예정이었다. 그녀는 마침 도착한 버스를 보고 올라탔다. 예기치 않은 일은 다반사여서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버스의 노선을 보고 어떤 동요가 일어났을 뿐. 버스가 흔들리고 백색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차창으로 끊임없이 이어달리는 바깥 풍경에 눈앞이 어지럽고 멀미가 일었다. 그녀는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어느 계열에 눈을 떠보니 그 사이 승객이 제법 많이 늘어나 있었다.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손과 발에 힘을 주고는 했다. 그녀는 어디 즈음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다가 가로수를 보았다. 가지마다 빼곡하게 달린 짙푸른 잎들의 계절이었다. 나뭇잎의 그늘 사이로 햇빛이 촘촘하게 들어왔다. 거리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사람들은 햇빛의 열기에 대피소라도 찾듯 저마다의 얼굴로 바삐 걸어갔다. 회색빛 건물과 거리 위로 사람들의 복닥거리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더니 낮고 허름한 주택과 가림막이 세워진 건물과 좁은 골목들이 보이는 마을이 나타났다. 오래전 바다였다는 곳. 그녀는 하차비를 누르고 내릴 채비를 했다. 버스가 멈춰서자 사람들이 내리는 문으로 몰려들었다. 조기 13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는 모습에 그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서로 주고받는 가벼운 말도 없어 그들은 일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서슴없이 걸어나가서 일행으로 보이기도 했다. 버스가 떠나고 그녀는 그들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 보았다. 그들이 가는 길 저편에는 금빛이 도는 커다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어떤 연수원이었다. 무심결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성난 파도같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골목으로 접어드는 길 앞에 검은색 벤츠가 세워져 있었다. 난데없이 벤츠라고 생각하는데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차 문이 꽝 닫히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여자는 차 주위를 슬쩍 둘러본 뒤 서둘러 길을 나섰다. 이보소. 어디선가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벤츠! 목청이 한층 커졌다. 이윽고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여기 차 빼소. 퍼뜩. 그는 얼굴이 길쭉하고 체격이 장대해서 말 한 피를 연상케 했다. 여자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기도만 하고 올 건데. 사정을 얘기하는 여자의 말투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여기 사람 사니까 차 빼소. 그는 손사래를 치더니 벤츠 조수석 옆에 있는 낡은 세시문을 가리켰다. 사람이 살고 있다지만 눈에 띄지 않다고 작정한 것처럼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나가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참 사람 말 안 듣네. 여기 사람이 산다니까요, 아줌씨. 뭐? 그럼 뭐 할매요? 그는 눈을 부릅떴다. 당신이 뭔데 차를 빼라 말아야?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지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응수했다. 여기 이주센터 직원이요. 몰라요? 용역. 그가 여자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여자는 입을 꾹 다물었다. 스마트키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오르면서 분을 못 이긴 듯 입을 열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집 문 앞이 주차장인 줄 아나? 그는 불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벤츠가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는 휘바람을 불며 더딘 걸음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넘을 수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철골 구조물이 건물 외벽마다 설치되어 있었다. 햇빛 아래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길을 잃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근을 돌아보기로 했다. 새 파이프와 천막으로 세워진 가림막을 지나 안전제일 표시판과 위험이라 적힌 바리케이트를 따라가니 건물의 뼈대가 보였고 허물어져 버린 속살 같은 잔해 위로 올라간 포크레인 아래 흐트러진 고철과 쌓여있는 철근을 보고 나오자 어느 골목 앞이었다. 공사 현장에 사람이 없어 고개를 갸웃하다가 시간을 보니 점심때였다. 그녀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어깨를 부딪혀서 한 사람이 반걸음 정도 뒤쳐져 가야 하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낯설고도 익숙한 골목길에 철거라고 적힌 외벽 안에는 깨지고 부서진 집들이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동안 집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래전 그 집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다. 염탐하듯 집들을 들여다보았지만 끝내 보이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했다. 어느 집에 내동댕이 쳐진 세간을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뒷골이 당기더니 포크레인이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일었다. 그녀는 힘없이 비틀거리다가 가림막을 등진 채 앉아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담당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금고형에서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없었다. 문에 갇힌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현실이 아닌 현실과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가 아팠다. 고통과 절망으로 하지 못한 말들이 검은 줄이 되어 입속에 따리를 틀고 있었다. 무고한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다니. 머리에 못 하나가 박혀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버틸 수 없어서 두통약을 먹었다. 약 기운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또다시 두통약을 먹어야만 했다. 이마가 빠질 것 같은 통증은 주로 새벽에 찾아왔다. 통증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날이 밝았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발을 구르는 날들이 이어졌다. 발밑이 닿지 않는 순간 세상 저편으로 떠밀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증이 사라지자 그녀는 눈을 떴다. 기운이 없어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이 들었다. 땅 바닥이 빙그르르 도는 바람에 발을 헛디뎠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뒹굴고 고양이 사료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흠이 나고 찌그러진 그릇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숨길 수 없는 냄새를 찾았지만 눈이 멀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뜯어진 벽돌 사이로 오래된 나무 문에 녹슨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창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였다. 보소, 거기서 뭐하요? 골목 사이로 그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자 그녀는 긴장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았다. 까맣고 긴 얼굴에 핏줄이 선 눈이 어딘가 모르게 선량하게 보여 그녀는 마음이 잠시 일렁였다. 다치니까 어서 나오소. 아까도 서성거리고 있더니만. 그가 어깨를 펴고 손짓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혹시 나 알아요? 그가 낮고도 탁한 목소리로 아른 체를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더운 공기에 몸에서 소금기가 배어나오는 듯 했다. 혹시 핫도집 딸내미 아니오?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발목이 붙들려 버린 것 같았다.
서늘한 기운이 뒤통수를 타고 발끝으로 내려왔다. 그가 가깝게 다가왔다. 눈밑이 검고 강대는 푸르딩딩하며 입술은 거무튀튀했다. 그녀는 반걸음 정도 뒤로 물러섰다.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는 미심쩍어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하는 그녀는 차마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20년도 더 지난 세월이었다. 그녀를 알아본 것이 신기했다.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아는 사이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얼굴에서 드러나는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다. 그녀는 어쩌다 그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흐릿해졌다. 무슨 일로 여길 다 오고. 그는 멋쩍은지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녀의 눈길이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 위로 널브러져 있는 문짝에 닿았다. 이상한 일이기도 했다. 이 마을을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다시 이곳에 오다니. 그 칠흑 같던 밤, 몰아치는 찬바람에 나오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뜀박질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인지 그녀는 이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고작 2해 남짓 살았던 곳이었다. 그날들이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 잊지 못하고 살았다. 힘든 일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마다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려지는 것이 이곳의 골목이었다. 남아있는 기억은 별로 없지만 기억하는 일들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후미진 골목과 골목으로 엮여진 마을이었고 퀴퀴하고 비린 신내가 끓는 골목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문을 열면 방이 나오는 집이었다. 문간방에서 옥탑방과 지하방을 거쳐온 쪽방이었다. 방문 앞에서 처음 했던 말이 기억났다. 신발 놓을 데가 없네. 그녀는 문지방을 밟고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허름한 방은 좁고 어두운 데다 곰팡내가 났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했다. 강제 이주나 다름없는 몇 번의 이사로 인해 마음속에 솟아나던 것들이 다 꺼져버린 상태였다.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나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엄마는 방 가운데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다. 엄마는 복이 온다고 믿는 것일까? 그녀는 문지방을 내려오다가 엄마의 발바닥을 보았다. 허연 살갗이 보였다. 마음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불쑥 밀고 올라와서 엄마! 하고 소리쳤다. 양말에 그게 뭐야? 엄마는 양말에 난 구멍을 보며 실실 웃었다. 이거 새로 나온 양말인데. 그 구멍으로 무언가 끝없이 빠져나갈 것 같아 그녀는 두려웠다. 아, 좀. 그녀의 짜증 따위에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화투를 꺼냈다. 그즈음 엄마를 설레게 하는 유일한 것이 화투장이었다. 화투점을 보고 나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말의 희망 같은 게 생긴다고 했다. 그녀는 패를 썩는 익숙한 손놀림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패를 썩는 익숙한 손놀림을 쏘아보았다. 고스톱을 치는 실력과 전혀 무관한 손놀림은 화두장을 잘 간추려서 날짜 수만큼 섞었다. 바닥에 패를 뒤집고 4장씩 4줄을 차례대로 놓고 5줄은 패를 보이도록 놓았다. 찬찬히 짝을 맞춰 올리다가 같은 종류의 4장이 모두 들어있는 것만 골라낸 것이 엄마의 운세였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벚꽃의 홍사리에 오동에 비라. 엄마가 점풀이에 집중하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삐죽 나왔다. 집을 나가면 재수가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데 손님이 온다니. 여태껏 반가운 손님이란 없었다. 문득 낯선 구두발이 떠올라 그녀는 문을 세차게 닫았다. 낡고도 단단한 문지방이었다. 그날 엄마는 목욕탕에 갔다가 매점 관리와 청소 일을 구했다. 손님은 오지 않았다. 행여 손님이 올까봐 그녀는 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엄마가 가장 철저히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화투점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목욕탕에 온 손님에게 화투점을 봐주고 바나나 우유를 받아오더니 다음 날에는 라면과 계란 한 판으로 이어졌다. 화투 점괘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이었다.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 점괘였다. 빠른 눈치, 예민한 촉, 찰진 말발, 뻔뻔한 얼굴. 이것이 엄마 나름대로의 소환이었다. 화투점은 곧 입소문이 났고 엄마는 더 넓은 목욕탕으로 옮겼다. 매점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루 10명만 선불 예약을 받았다. 예약자들 덕분에 그녀의 용돈은 넉넉해졌다. 조다시 청바지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블루종을 걸치고서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러다 골목길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우울하고 마음이 허허로워 괜히 짜증이 났다. 엄마와 말을 섞었다 하면 싸움으로 이어졌고 문을 세게 닫고 나오기 일쑤였다. 골목 끝을 향해 달려가면 그가 서 있기도 했다. 그는 푸르죽죽한 민소매에 야자수 바지를 입고 소주가 든 봉지를 손에 걸고 있었다. 골목의 터줏대감인 곱사등이 할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노가다 십장으로 술병을 끼고 사는데 아들이 효자라고 했다. 순둥 불빛이 내리는 골목의 공용 화장실 앞으로 노란 은행잎이 굴러다니던 그해 가을. 그녀는 16이었다. 다음에는 못 올 것 같아서 스스럼 없이 말이 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철부지가 된 것 같았다. 그렇지, 마을이 사라질 테니까. 그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흐린 말 끝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밥은 먹었나? 그가 대뜸 물었다. 순간 뭉클한 감정이 약 기운처럼 온몸에 퍼져나갔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고 움츠러들다니. 그녀는 이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됐어요. 한 끼도 못 먹은 얼굴을 해서는 괜찮아요.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싫은 내색을 했다. 따라와, 퍼트. 그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는 검은 손등과 흰 손바닥을 내보이며 도로 쪽으로 나갔다. 도로가에 늘어선 낡은 건물과 텅 빈 점포들은 쇠파이프 지지대에 매달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듯 했다. 도로에는 차들이 제 속도를 자랑하며 달렸다. 그는 대걸음 정도 앞서 걸었다. 이따금 그녀가 따라오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손짓했다. 그녀는 멈칫멈칫 하다가 어쩌지 못하고 그를 따라갔다. 이제 식당도 여기밖에 없어. 그는 삐딱하게 열린 쇠시문에 늘어선 구슬발을 가르고 들어갔다. 선방과 장식장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손님이 없었다.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아줌마가 두건을 고쳐 쓰고 주방으로 갔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언니가 다리를 절며 냉장고에서 엽차를 꺼냈다. 그는 기선대적으로 나 있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짬뽕을 주문했다. 언니는 눈짓으로 그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한 골목에 살던 딸내미. 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멀뚱하게 서 있는 그녀를 새침하게 보았다. 그녀는 한 골목에 칸칸이 들어가 살던 알코올 중독자, 곡주, 막노동꾼, 술집 여자, 빚쟁이 등을 떠올리다가 오래전 버스 정류장에서 본 언니의 모습을 기억했다. 치마 정장에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든 언니의 옷자락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은행 배지였다. 중국집 사장이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한 딸을 자랑하면서 군만두를 서비스로 돌린 덕분에 마을에서 언니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 아직 안 무너지니까 앉아요. 주문은? 잠깐 골몰하던 언니가 물었다. 그냥 같은 거로 할게요. 그녀는 언니를 슬쩍 보며 대답했다. 언니의 걸음에 마음이 쓰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땡초 알지? 그가 주방으로 가려는 언니의 등짝에 대고 무심하게 말했다. 언니는 절룩거리는 걸음을 옮기다 말고 갑자기 뒤돌아섰다. 몰라, 땡초값도 안 주면서. 달라고 해야 주지. 치사하게 알아서 챙겨줘야지. 치사반 쓰다. 그녀는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설명되지 않는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퉁명스러운 말투와 무뚝뚝한 어조로 투덜거리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없었고 오고 가는 눈길이 서로의 감정을 도닥거려 주는 것 같았다. 참, 이번 주에 문 닫기로 했다. 이제 마을을 쓸어내는 일만 남은 것 같아서. 사장님이 어려운 결정하셨네. 아버지가 소주 2병을 비우더라고. 중국집 일을 50년이나 했는데도 마음이 좀 그런가 봐.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내몰리는 일이니까. 언니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짐은 다 쌌고?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직 30년을 넘게 살아서 그런지 짐이 끝도 없네. 장롱 속을 파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언니의 허탈한 웃음이 퍼져나갔다. 짐 싸는 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와 언니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물건을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녀가 무심한 표정으로 탁자를 내려보며 말했다. 아이의 물건을 보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시간이 떠올랐다. 맞아. 그래서 짐 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모두가 말이 없는 가운데 TV 소리만 들렸다. 때이른 더위에 미세먼지와 자외선 지수가 비상이라는 소식이었다. 해는 좋은데 너무 뜨겁단 말이야. 그는 손바닥으로 굵은 팔뚝을 쓸어내렸다. 해는 비치니까. 그녀는 읊조리다 선연한 빛에 이끌리듯 식당 중앙에 놓인 연탄 난로를 보았다. 연탄 난로 옆에 철통에는 연탄지게가 있었다. 10년도 더 넘은 난로라고 언니가 말했다. 연탄 냄새가 싫지만 불경기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여름에 연탄을 사놓으면 냄새가 덜하고 잘 안 꺼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며 공허하게 웃었다. 이어서 그가 연탄불에 쫀디기 똥과자 먹던 시절을 얘기하자 언니는 기억이 맞고 틀린 것에 대해 운운했다. 옥신각신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그녀는 구슬발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눈길을 주었다. 그녀가 연탄불에 자주 올린 것은
김치국밥이었다. 엄마 없이 혼자서 해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뭉근하게 끓인 김치국밥을 먹고 잠이 든 어느 새벽, 잠결에 엄마가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 가지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를 찾아 나서기 위해 그녀가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 꼼짝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서워서 엄마를 불렀다. 아무리 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혼자 갖은 애를 쓰다가 정신을 잃었다. 아직도 지긋지긋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갈고 불 피우고 재 치우고. 그가 고개를 내젓다가 멈추더니 넌지시 그녀를 보았다. 기억하나? 그의 눈빛이 제법 아련했다. 네, 기억해요.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투명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 새벽 그녀를 발견한 것은 그였다. 연탄불이 꺼져 골목에서 번개탄을 피우던 그는 문 밖으로 축 늘어진 하얀 팔을 보았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그녀였고 연탄가스 냄새가 났다. 그는 골목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살얼음이 떠있는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퍼먹였다. 서서히 정신이 들자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는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에게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엄마를 찾을 재간이 없었다. 밤이 되어서야 엄마는 힘을건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행방을 묻자 엄마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와서 멀리 보내주고 왔다고 말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빚더미에 눌려 객사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르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엄마가 뜬금없이 하는 말이 생각났다. 낙이 없네, 낙이. 엄마의 가장 슬픈 말이었다. 그때 동치미가 이 집 손맛이야. 이제 그런 맛은 못 보겠지만. 그는 강조하듯 손가락으로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알지 못했던 사실에 그녀의 몸속에서 둥근 숨이 올라왔다. 지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이 경이로울 정도로 잘 엮여져 있는 것 같아 엉켜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짬뽕은 오징어, 새우, 홍합, 양배추, 숙주, 고추까지 푸짐하게 얹어서 나왔다. 그는 젓가락짝을 맞추며 덤벼들게 바빴고 그녀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짬뽕은 짬뽕인데 어느 짬뽕과 다른 하얗고 뽀얀 국물이었다. 언니가 나가사키 짬뽕을 사람들 입맛에 맞춘 거라고 귀띔했다. 해장으로 이만한 게 없지. 그는 목을 구부리고 면발을 끌어당겨서 입속으로 후루룩 집어넣고 씹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다. 그녀가 첫 술을 뜨자 얼큰하고 진한 해물 냄새가 코로 밀려왔다. 감칠맛 나는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없던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수저지를 부추겼다. 그녀가 먹는 일에 집중하며 숨을 쉬는 동안 TV는 쉬지 않고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자꾸만 당기는 매운맛에 그의 이마와 목덜미 뒤에서 땀이 흘렀다. 그녀가 콧잔등에 맺힌 땀을 조용히 닦고 있을 때였다. TV에서 아동을 질식사시킨 보육교사는 유족에게 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뉴스가 나왔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건져 올린 면발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의 숨이 편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언니가 탁자 위에 물수건 2개를 얹어 놓았다. 죽은 애만 제일 불쌍하지. 그가 물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뉴스는 또 다른 뉴스를 전했다. 어느새 차오른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서 입안으로 들어갔다. 선반에 쌓아놓은 찻잔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지자 그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무 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얼굴을 그릇에 파묻듯 숙였다. 자꾸만 입안에 고이던 눈물이 짬뽕 국물에 뚝 떨어졌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더니 목구멍에 갇혀있던 뜨거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뜻밖의 일에 식당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견딜 수 없이 무거운 울음이 쏟아졌다. 그녀가 입을 틀어막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었다. 그제야 울음보가 터진 것이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 사무제를 지낼 때는 넋이 나가버려 울음을 토해내지 못했던 그녀였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언니를 보았고 언니는 초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 실컷 울어야 살지. 언니는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어루만져 주었다. 그 손바닥의 온기에 그녀의 몸속 깊숙이 쌓여있던 소금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바닷물이 들이치듯 짜디짠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누구도 그녀가 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우는 소리를 들었다. 오래도록 울음의 무늬가 몸에 새겨지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문이 열리고 변기를 보자마자 먹은 것을 토해냈다. 흐르는 물에 입안을 헹구고 세수했다. 물방울이 맺힌 얼굴 옆으로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 어느 집 대문에 걸린 조등을 보았다. 그녀는 조등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 한 줄기 바람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손끝으로 기묘한 무게와 온도가 전해졌다. 가벼운 입맞춤 같은 감각이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등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을 머리에 지고 걸어온 길은 어느새 어스름이 무성한 길로 되어 있었다. 귀퉁이마다 이어진 길은 붉은 해가 넘어간 서쪽으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을 따라 걸었다. 걸음의 끝자락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밝히고 있는 조등을 향해 묵묵하게 걸어갈 뿐이었다. 조등이 걸린 문 앞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고요히 길을 비추는 조등과 마주했다. 그녀의 움푹 패인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조등 너머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열린 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불이 피어오르고 가장자리에는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밤은 깊어가는데 마당 안은 대낮같이 밝았다. 묵은 막걸리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한쪽에는 어김없이 왁자지껄한 화투판이 벌어졌다. 떠들썩한 조문객의 발길에 상제들은 슬퍼할 여유가 없어 보였지만 곡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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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녀는 향내가 나는 빈소로 가서 신발을 벗었다. 왼손을 위로 포개어 절을 2번 하고 예의를 다했다. 고인을 놓지 못하는 애통한 소리가 귓가를 휘감았다. 그녀는 빈소를 나와 마당에서 고인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한 폭의 빛이 펼쳐진 곳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매일 보고 싶고 끌어안고 싶던 아이였다.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아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날개짓하듯 2 팔을 벌리고 내달리더니 하늘로 향해 뛰어올랐다. 환한 불빛 아래서 장단이라도 맞추듯 널대는 바람을 따라 그녀는 아이의 달콤한 살결을 매만지듯 손짓하며 조심스레 발짓을 곁들였다. 그 어떤 흐름도 거스르지 않고 휘어질 듯 미끈한 몸짓이 이어졌다. 그녀의 숨결을 타고 흐르는 몸짓에 옷자락이 휘날리고 슬픔과 고통이 신명나게 넘나들었다. 저린 가슴을 내려놓지 못해 거친 숨이 나돌고 불빛에 눈물이 반짝였다. 이마에 맺힌 땀이 목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렀다. 맑은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발끝으로 떨어졌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몸짓에 향기로운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바람이 하늘 위로 오르는 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